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 채널을 자주 보던 시청자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다른 분들의 사연만 주구장창 듣다가 제가 겪었던 아주 서러웠던 일들을 풀어보려고 해요. 용기도 없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지난 일이라 주변 사람들에게는 꽁꽁 숨겨왔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들께는 용기가 조금 나네요. 결혼해서 살면서 언제가 가장 서운하고 서러운 감정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남편이 기념일을 까먹었을 때? 아니면 시부모님이 시답지 않은 일로 잔소리를 했을 때? 저는 임신했을 때가 가장 서럽고 서운했었습니다. 원래 임신했을 때 느낀 서러움은 평생을 간다고들 하잖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이이지만 20대 시절의 저는 정말 예뻤어요. 제 스스로 예쁘다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주위에서 너는 예뻐서 좋겠다, 예뻐서 부럽다 할 정도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꼭 번호를 물어보는 남자들이 한둘은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못나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젊음이라는 게 예쁨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중반에 신나게 연애도 즐기고 나가서 놀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생활 자체가 너무 귀찮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 저는 컴퓨터 게임이라는 것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우왕좌왕 하다가 게임 세상 안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하나둘 저를 도와주면서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 캐릭터의 레벨이 오르는 것도 재미가 있고 캐릭터의 장비가 맞춰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푹 빠져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게임만 했어요.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잠깐 자다가 점심때쯤 일어나서 다시 게임을 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허구한 날 나가서 술 먹고 놀던 제가 밖에 나가지를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부모님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라도 겪은 건 아닌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면서 물어보기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게임에 빠져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방문을 잠그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1살 많은 오빠였어요. 게임을 오래 했다고 하더니 정말 모르는 거 없이 척척 미션도 해주고 장비도 맞춰주고 저를 위해 돈까지 써가면서 제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캐릭터도 엄청나게 좋아서 게임 안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접속 시간을 맞춰가면서 같이 게임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한테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게임을 이왕이면 같이 접속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기에 좋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같이 게임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잠은 몇 시간을 자는지, 취미는 게임이고 직업은 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걸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썰을 풀듯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당연한 수순으로 정이 들었고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면 기다리게 되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소개팅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게임 캐릭터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지만 이미 정이 많이 들어서였을까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좀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저는 게임 속 세상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게임 캐릭터가 아닌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근슬쩍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그 오빠가 자기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어 놓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거예요. 순간 내 전남친들도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없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 얼굴로 프로필을 해두었고 그렇게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 연애를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근슬쩍 서로의 연애에 대해 질투하듯 이야기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게임보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막 애가 닳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게임 세상 속에서 저희는 연애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만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잘생긴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슬쩍 사진이 오빠 얼굴 맞냐 하고 물어보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사진을 보내주는데 하나같이 죄다 잘생긴 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고 제 얼굴에 자신감도 있었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오빠는 부산에 살고 있었거든요. 한번 만나려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부산까지 가거나 오빠가 서울까지 와야지만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이미 제가 애가 달아있는 상태에서 내빼는 것도 이상하다 싶어서 부산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때마침 친구들도 부산 여행 가자 하고 말이 나왔던 상태라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김에 저녁이라도 한 끼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간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망의 부산 여행일이 다가오고 친구들에게 둘째 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날은 알아서 놀다 가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부산에 있는 클럽에 놀러 가겠다고 해서 저에게 배신자니 따로 논다고 뭐라 하는 것 없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날이 되고 친구들은 이미 나갔고 저는 오빠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몇 시쯤 볼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30분만 있다가 이러면서 약속 시간을 미루는 게 아니겠어요? 만나기로 해놓고 자꾸 코앞에서 30분만 있다가 보자 하는 식으로 약속을 미루니까 제가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만나기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언제까지 사람 기다리게 할 거냐? 그냥 클럽이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숨 쉬면서 지금 보자고 근데 너무 충격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오빠가 유부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끽해봐야 20대 후반인데 벌써?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스스로 잘 달래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진 속 꽃미남이 아니라 완전 거구의 야수가 나온 겁니다. 몸도 씨름 선수처럼 퉁실퉁실해가지고 얼굴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이거 코믹 만화 아니야? 싶을 정도로 생긴 거예요. 그냥 딱 야수. 야수나 다름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줍게 저한테 손을 흔드는데 순간 배신감이 왕창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신데 저한테 인사를 하냐고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뻘쭘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 사진을 빌려다가 썼다고요. 저는 정말 깊은 배신감도 들고 얼굴이 못생겨도 너무 못생겨서 정이 한순간에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밥은 먹자고 약속은 해둔 탓에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를 언제까지 속일 작정이었는지 그동안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을 하니까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대로 헤어지기 시간이 좀 애매해서 2차로 조개구이 집에 가서 소주를 먹기로 했는데 뜨거운 새우구이를 일일이 까서 제 그릇 앞에다가 두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잘생긴 그 얼굴로 까줬으면 감동 먹고 바로 눈물이라도 흘렸을 텐데 야수가 와서 그러고 있으니 먹기 싫어졌습니다. 손끝이 빨갛게 익은 걸 보면서 솔직히 좀 마음이 동하긴 했지만 얼굴을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날 친구들이 있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전화도 하기 싫어서 문자로 은근히 이제는 만나지 말자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내가 못생겨서 그래? 이러는데 순간 맞아 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쁜 여자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격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다녀와서도 게임 속에서 자꾸 저를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야 뭐 따라다니기만 하면 척척 장비가 생기니까 편하긴 했지만 얼굴도 이미 마주한 상태에서 딱 잘라내고 싶었기에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게임만 재밌게 즐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게임만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모든 걸 저한테 맞춰주니까 은근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굴이야 뭐 평생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잠깐 연애만 하는 거면 이렇게 자상한 사람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한테 계속 지고지순하게 잘해주고 저만 챙겨주고 무조건 저를 1등이라고 생각해주는 남자가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동안 잘생긴 애들이랑 연애했을 땐 꼴값을 다들 했거든요. 바람을 핀다던가 저를 무시한다던가 하는 그런 은근한 우위 선점 같은 거요. 못생겼으니까 여자 문제도 당연히 없을 거고 저한테 하는 행동만 보면 너무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라도 게임을 접었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던 저는 홀라당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저한테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잘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 연애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중에 보름을 서울에 와서 지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말로 와 저거 예쁘다 하면 꼭 선물로 안겨주고 데이트할 때도 저한테 돈 한 푼 못 내게 했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친구도 안 만나고 연애만 즐겼어요. 얼굴은 자꾸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더라고요. 세상에 제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30의 나이에 이 사람이랑은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때마침 친척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거기 취직을 하게 되었다며 서울에 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소형 아파트긴 하지만 집에서 전세로 구해다 줬으니 몸만 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했습니다. 집에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을 해두었고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저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서 서울로 취직하는 걸 말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은근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예 같이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얼굴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기도 하셨죠. 키는 거의 190에 육박하고 몸무게도 100kg인 거구의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낸다니까 마음이 좀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다면서 결국엔 허락을 해주셨어요.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고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상도 집안에 누나가 둘이나 있는 남편의 가정 환경이 은근 걱정되긴 했는데 신우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한테 막내를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우리 막내 잘 챙겨주라며 제 손을 꼭 잡아올 때는 이게 시집살이인가 싶긴 했지만 오해였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한 것이더라고요.
양가 분위기 훈훈하고 집 문제도 해결됐으니 식장만 잡아서 결혼하면 끝이다 싶었습니다. 결혼식도 일절 저에게 맞춰주시겠다고 돈만 주시겠다고 해서 완전 땡 잡았구나 싶었죠. 저한테 예물도 엄청 잘 챙겨주셨고요. 결혼식은 정말 축복의 끝이었어요. 미처 몰랐는데 남편네 집이 정말 대가족이었더라고요. 경사 났다고 온 가족이 출동해서 저한테 용돈도 다 챙겨주시고 결혼해서 너무 보기 좋다고 축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 내력인가 싶을 정도로 저를 너무 아껴주시는데 그래, 사람은 얼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나도 축하를 받은 탓인지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바로 살이 오른 게 눈에 띄는 체질이었기에 저는 밥을 항상 칼로리 계산을 해가면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고삐가 풀리고 말았던 거죠. 아기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이게 다 영양분이 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밥을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게다가 입덧도 먹덧으로 오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입에 뭔가를 달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먹을 걸 찾아다녔어요. 처음에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정말 잘 먹어서 보기 좋다면서 그간 너무 말라서 애나 낳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살 오르니까 보기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살이 오르니까 남편도 시부모도 저한테 은근히 또 먹냐? 또 먹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만삭 때까지 거의 30kg가 쪘거든요. 다른 산모들은 12kg에서 15kg 정도로 살이 찐다고 요즘은 임신해서도 몸매 관리한다고들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오죽하면 임신 당뇨가 올 것 같다면서 먹을 거를 좀 줄여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살 오를 때 보기 좋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저한테 그만 먹으라는 눈치를 줄 정도였고요. 시부가 좀 말을 막 하는 성격이시거든요. 저한테 왜 이렇게 처먹니? 하시는데 임산부한테 처먹냐는 말이 나오니 서럽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가면 너 아까 과자 먹지 않았어? 또 밥을 먹게? 하면서 눈치를 주고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이게 다 당분인데 또 먹게? 하면서 남편이 자꾸 꼽을 주는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세요? 볼 건 얼굴밖에 없었는데 너도 이제 한물 갔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는 제가 시부 생신 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축하드리겠다고 부산까지 갔는데 걷는 게 뒤뚱뒤뚱 하다면서 하마 같다고 놀리시는 거예요. 순간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싶지는 않고 남편은 진짜 숨 넘어가게 웃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작은 신우가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그러자 시부가 콧방귀를 뀌면서 가족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러는 게 불편하냐고 저한테 계속 대답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 내서 말했죠. 좀 불편합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시부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노발대발 하시더니 하나뿐인 며느리가 이쁨 받을 줄도 모르는 애라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솔직하게 말하래서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진짜 시무는 그런 제가 마음에 걸렸는지 살쪄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더 먹으라고 반찬 밀어주시고 시누이들도 제 편을 들어줬어요. 임신했을 때 살아온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아냐면서 임신했을 때 잘 먹어야지 하고 남편한테 눈치도 팍팍 주시고요. 그랬더니 남편 놈이 제가 먹을 걸 다 먹어서 자기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100kg였던 남편. 살이 더 쪘으면 쪘지 절대로 두 자릿수 내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살을 빼야 하는 수준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이 1kg라도 빠져서 99kg만 됐어도 제가 그냥 무시해야지 했을 텐데 저 만나고 단 한 번도 두 자릿수가 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서울에 돌아오면서 나 앞으로는 몸 무거워서 부산에 못 가겠다. 너무 힘들다 했어요. 그러면서 오빤 왜 자꾸 나한테 살쪘냐고 뭐라 하냐고 내가 그냥 먹기만 해서 찐 게 아니라 애가 생기면서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서러움을 토로했죠. 남편이 저를 한번 힐끗 보더니 다른 산모들은 죄다 10kg에서 조금 더 찐다는데 너는 무슨 새쌍둥이 가진 사람처럼 쪘잖아 하는 거예요. 먹는 거 다들 조절하고 다들 살 안 찌려고 노력하고 한다는데 자기가 잡힌 어장 속 물고기 같냐면서 자기한테 잘하래요.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남편 진짜 누가 봐도 정말 못생겼어요. 진짜 너무너무 못생겨서 얼굴을 마주하고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런데 지 주제도 모르고 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임신 기간 내내 제가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있는 와중에 시부모가 저 만삭이라고 겸사겸사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만삭 때 몸이 어떤지 다들 아시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무겁고 허리가 당기고 어깨도 아프고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지치고 숨만 쉬어도 죽겠는 몸을 하고 있는데 시부가 자기 쇼핑을 좀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산에도 번쩍한 백화점이 많은데 굳이 서울에 와서 쇼핑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한테 돈 내달라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였겠죠. 우리 아기 옷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으면서 저 끌고 백화점 가가지고는 빨리 걷지도 못한다고 궁시렁거리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데 진짜 난리더라고요. 제가 없는 돈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쇼핑을 시켜드리니까 시무가 보다 못해서 시부를 말렸어요. 얘네 이제 곧 애기 태어나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왜 자꾸 돈 쓰게 시키냐고. 시부한테 한마디 하니까 백화점 한복판에서 시부가 저를 확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내가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받냐?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아닌데 왜 그래? 하시는데 주위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저보고 그 정도 능력도 없냐고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어디다 다 쓰고 왔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 정말 월급 1,000만 원쯤은 턱턱 가져다 주는 사람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남편 친척네 사업체에서 낙하산으로 겨우 들어가 일하면서 월급 300만 원 받아오는 처지인데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삭 임산부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서운한 건 둘째치고 백화점 한복판에서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오고 진통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바로 출산 준비를 했어요. 첫 출산은 오래 걸린다더니 정말 하루를 꼬박 앓고 아이를 건강하게 무탈하게 출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제 몸부터 살펴봐 주시고 저한테 잘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희 남편은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뒤에 소파를 떡하니 차지하고는 코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를 차지하는 바람에 부모님은 내내 앉을 자리 없이 서 있어야 하셨고요. 뒤늦게 오신 시부모님이 코 고는 남편 보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눈치가 보였는지 시모가 남편을 깨우려고 하니까 시부가 왜 깨우냐고 내버려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까 좀 조용히 이야기하소. 우리 아들 깨요. 하는데 저 진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혼났네요. 시모가 놀래서 여보 이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지 저놈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당장 깨우라고 하는데 시부가 바깥일 하고 온 아들 불쌍하지도 않냐고 주말이라서 출근도 안 했고 밤새 게임하느라 저렇게 처자고 있는 건데도 말이죠. 우리 부모님도 뭐라 더 할 말이 없으신지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저만 챙겨주셨어요. 시부는 아나무인처럼 아들 편들고 시모만 가운데서 계속 제 눈치 보랴 친정 부모님 눈치 보랴 바쁘셨어요. 조리원에 가서도 남편은 완전 무신경의 극치였습니다. 가서도 내내 휴대폰 보느라 애가 모유 수유를 하러 방으로 올라왔는데도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게임이 아무리 즐거워도 자기 새끼가 태어나서 방에 올라오는데 눈길 한 번 안 줄 수가 있나요? 제가 신경질을 자꾸 내니까 자기도 짜증이 난 건지 뭔지 괜히 저한테 더 틱틱거리더라고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마사지를 받으러 가니까 저 대신 자기가 한 번만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일하고 게임하고 하느라 어깨도 아프고 몸도 찌뿌둥하다면서 마사지 5번이나 받을 건데 그중 한 번만 양보를 하래요 글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너 그냥 집에 가라고 얼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라. 나 조리원에서 혼자 좀 쉬자 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잘못했어.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오, 그래? 하고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조리원 동기들이 제가 미혼모인 줄 알고 처음에 말 걸기가 좀 그랬대요. 혹시라도 눈치 없이 남편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제가 눈치 볼 줄 알았다는 거였죠.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또 나름대로 편하더라고요. 먹는 걸로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내내 게임하다가 코 골며 잠드는 인간 없으니 속이 시원했어요. 2주일 동안 푹 쉬고 애랑 같이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애가 울어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지, 저는 젖병 삶아야지, 기저귀 치워야지, 거기다가 밥까지 차려야지. 애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불고 하는데 분유 잘 먹이고 트림 제대로 못 시켜서 와르르 다 토해버리지. 그거 치우고 있는데 남편 놈은 옆에서 밥 언제 주냐고 저한테 배고프다고 난리지.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네가 좀 차려 먹어라 제발.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애 보는데 네 밥까지 차릴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 집안 꼴 좀 보라고. 다른 집 남편들은 밥도 차려줘, 쓰레기도 버려줘, 애도 봐준다는데 도대체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래서 입을 떡 벌리고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제서 지도 좀 오바했다고 느낀 건지 A씨 이러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년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으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하고 말도 섞지 않고 제가 할 일만 최소한으로 하고 애만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화풀납시고 말을 슬쩍 거는데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시계를 던지는 바람에 고장이 났으니 좋은 시계 하나 사주면서 화해하자는 성의를 보이래요.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 제가 목 끝까지 욕이 차올라서 남편한테 미친놈이냐고 한마디 하고는 쭉 무시했네요. 그렇게 아이 100일 잔치가 다가오고 저는 대충 100일 잔치 상차림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그런데 시부모님이 아이 100일이라고 서울에 오신 겁니다. 시부가 조촐하게 차린 상을 보고 차린 게 없다면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꾸역꾸역 애기 보고 싶다고 100일상은 제대로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서울까지 와놓고 저한테 차린 게 없다면서 면박을 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갈비찜 정도는 해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녁상은 뭘 차려줄 거냐길래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애기 보느라 정신도 없는 와중에 남편은 멀뚱히 서 있기만 하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남편 보고 야, 밥이나 차려라 하니까 남편이 내가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애기 볼 거냐? 아니면 배달이라도 시키라고 신경질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부가 씩씩거리면서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어디 시부모가 왔는데 배달 음식을 시키냐고 미리미리 전날부터 준비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저한테 난리 법석을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야 시모가 애 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고 말고가 어디 있냐고 나가서 사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야, 너는 든든한 시모 있어서 좋겠다 이러는데 진짜 맘 같아서는 주둥이를 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냐면요. 애 돌날이 올 때까지 살이 20kg 이상이 빠졌어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먹는 걸 줄인 것도 아닌데도 살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지쳐서 빠진 살이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참아내느라 빠진 건데 속 편한 남편 새끼는 저한테 더 빼야겠다. 그래야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이딴 소리나 짓거리더라고요.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늙으니까 살이 빠져도 예전 얼굴은 안 나온다. 이러는데 지는 거울도 안 보나 봐요. 제가 살 빠지고 나서 편의점에 급하게 마실 거 사러 나갔다가 번호 따인 적도 있거든요. 지는 생긴 것도 못생긴 게 저러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부모님이 아기 본다고 집에 놀러를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시고는 밥까지 차리게 할 수 없다고 밖에 나가서 몸보신도 할 겸 소고기를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던 남편놈이 갑자기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고기를 먹기가 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말 저녁에 바쁜 일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쓱 오더니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뭐 사냥을 하기로 했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게임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 보고 너 하나 빠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까지 오셨는데 이게 무슨 태도냐고 했죠. 남편이 한숨 푹 쉬면서 네가 이 게임을 몰라서 그렇지 사냥 한 번 하면 장비가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오는지 아냐고 저를 무슨 멍청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 필요한 걸 모으기도 해야 되고 팔면 다 돈이 되는 거라면서 못 가겠대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럼 자네는 집에 있으라고 우리 딸 데리고 소고기 먹고 오겠다면서 저보고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양보할 테니 소고기 좀 싸와서 집에 와서 구워달래요. 진짜 미친놈 맞죠? 제가 빡쳐서 대꾸도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나와버렸어요. 제 표정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고 제 눈치만 보시더라고요. 아기 보러 온 좋은 날인데 이런 꼴만 보여드려서 저도 진짜 속상했습니다. 아빠도 화가 잔뜩 나셨는지 입을 꾹 다무시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평소에 도대체 어찌하고 사는 거냐고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쉴 새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쁘다고 어딜 가도 빠지지 않던 딸인데 이런 취급받으면서 사니까 부모님 속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일, 무시당했던 일, 짜증났던 일 모든 게 한꺼번에 휘몰아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빠가 저한테 이혼하고 싶냐고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 엄청 가부장적이고 저를 엄하게 키우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또 아빠 무서워서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주시니까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아빠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니까 저도 막 입이 터진 거죠. 제가 끄덕끄덕하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그동안 너무 서럽고 힘들었다고 다 털어놓으니까 아빠가 더 볼 것도 없다 당장 이혼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찌나 든든하던지 우리 아빠가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든든한 아군을 얻어내고 집에 홀가분하게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게임하다가 저를 쓱 보면서 야, 소고기는?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왜 포장해 오냐고 가서 구워 먹는 거면 몰라도 찌질하게 포장해서 집에 와서 구워 먹는 게 뭐냐고 한마디 했죠. 지가 먹고 싶었으면 따라가서 먹어야지 게임 때문에 포기해놓고 양손에 떡 쥐려는 심보가 고약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깟 소고기 포장해오는 게 뭐가 힘든 일이냐면서 네 입만 입이냐고 혼자 살찌울 때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상처 주려고 그러는 사람처럼 혼자 처먹고 오니까 좋냐? 이러는데
진짜 뚫린 주둥이라고 저걸 말이라고 뱉나 싶고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야, 니는 라면 먹는다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라면 타령하더니 내가 소고기 먹고 온 게 그렇게나 꼽냐? 그러면 네가 게임 포기하고 따라왔어야지. 집에서 편하게 게임하다가 나한테 소고기를 내놓으라고? 내가 같이 가면 나보고 결제하라고 할 텐데 내가 돈이 어딨어? 내 덕에 네가 공짜로 든든하게 먹었다는 생각은 안 하냐? 이 배려 넘치는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는 빈손으로 오고 싶어? 내가 눈치껏 빠져줬으면 포장이라도 해왔어야지. 그걸 안 해와? 나쁜 년. 당신 지금 나한테 년이라고 그랬어? 년? 그리고 공짜? 우리 부모님 돈은 돈도 아니다 이거야? 시부모님 오실 때마다 내가 돈 가지고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야, 왜 나한테 예민하게 굴고 그래? 네가 예민하게 만들잖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면서 나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이혼해. 그랬더니 저한테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면서 핸드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고민 끝에 겨우겨우 뱉은 말인데 장난 취급하면서 제 말을 집중도 안 하고 게임에만 집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열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냅다 아파트 밖으로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너는 끝까지 게임. 아주 게임밖에 눈에 안 들어오지? 장난은 네가 하는 행동이 장난 같아 보인다 아주. 됐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못하겠다고 버팅기면 소송이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제가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막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우리 그냥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새끼가 뭘 잘못 먹었나 싶었지만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하자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뭔가 꽁꽁 숨겨뒀다는 말투로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고 뱉은 말이나 잘 지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서름을 견디고 살았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말투로 후회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강하게 나갔죠.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죽어도 그럴 일 없으니까 너나 말 바꾸지 말고 이혼 도장 준비하라고요. 남편이 막 웃음을 못 참겠다는 표정을 짓는데 너무 얄밉고 못생겨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할 텐데 내가 아주 떼부자가 될 예정이거든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빤히 쳐다보니까 아주 신이 나서 술술 불더라고요. 나랑 같이 게임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중국에서 크림을 수입해와서 파는 사람이다 이거야. 화장품 공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 아주 성능이 대박이라고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 그 크림이 뭐냐면 지금 품절 대란으로 구할 수도 없는 마사지 크림인데 그걸 바르면 미백도 되고 주름도 펴지고 뭉친 데 발라서 마사지를 하면 근육도 풀리고 모공도 없어지는 그런 크림 아니겠어?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바로 투자를 해야지. 게임 같이 하는 형이 엄청난 부자라면서 아이템 몇백만 원짜리를 현찰로 턱턱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 마사지 크림을 수입해와서 팔고 하는 사람이라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서 남편한테 아무도 공동 투자 안 시켜줬는데 게임 같이 한 정이 있으니 자리 하나 주겠다고 했대요. 중국에서는 이미 없어서 못 파는 크림이라고 한국에서도 팔아보자고 무슨 한국 판매권을 주기로 했다나 뭐라나. 저한테 앞으로 수백억을 벌어올 건데 이혼하자고 하면 지는 좋다고 콩고물 떨어지길 기대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투자를 한 건 그렇다 치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데 투자를 했냐고 하니까 시부랑 같이 대출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졸도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부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마치 돈 때문에 제가 이혼하자는 이야기한 걸 후회하는 사람인 것 마냥 취급을 하는 겁니다. 뭐 자기가 돈을 수백억을 벌면 애 생각해서 1억 정도는 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약올리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저런 크림이 있으면 홈쇼핑이며 방송이며 난리가 났겠죠.
미백도 되고 모공도 줄고 주름도 펴지고 거기다가 근육까지 풀리는 마사지 크림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중국에서 수천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자기는 이제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어디 끝까지 해봐라 싶었습니다. 저한테 이혼할 거면 빨리 하자고 난리를 치더군요. 재산 분할이니 뭐니 더러운 거 싫다면서 이 아파트 반으로 뚝 떼서 줄 테니까 이혼만 빨리 하재요. 자기는 더 젊고 어린 여자 만나서 세장가 갈 거라면서 애도 저보고 키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한테는 완전 고마운 일이었죠. 아파트를 반으로 뚝 떼서 준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저런 크림이 존재하지도 않다는 건 모르고 100% 사기 맞은 건데도 저는 일부러 안 알려줬습니다. 시무랑 신우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굳이 지금 말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입 싹 씻고 하루빨리 정리하자고 아파트 반 떼어주기로 한 거 까먹지나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이사갈 꿈에 부풀어서 당장 집부터 정리하자고 해서 저희는 이혼 도장 찍고 아파트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아무리 잘 돼도 1억 이상은 안 줄 거라고 엄포를 놓길래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가 있어서 협의 이혼도 3개월이나 걸리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저희는 아파트도 정리했고 남편은 오른 시세까지 쳐서 반을 뚝 저에게 떼주었습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다 늙어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애 핑계대고 돌아온다 해도 안 받아줄 거라고 저한테 신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3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그 사기꾼이 남편한테 뭐라고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만 기다리면 돈 들어올 거다 하면서 버티더라고요. 수익이 쉽게 들어오겠냐, 한 방에 주겠다, 제품이 곧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남편을 깨어냈더라고요. 저는 강 건너 불구경한 셈이죠. 이혼하고서는 저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랑 떨어지니 세상 여유가 생기더군요. 친정에서도 아이 봐주는 걸 도와주시고 저는 6개월 만에 취업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날짜에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도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긴 했으니까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하고 다니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제가 취업을 할 시기쯤에 결국 잠수를 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대출을 1, 2천 받은 게 아니라 둘이 합쳐서 1억을 좀 넘기는 금액을 받았다 했어요. 그 돈을 들고 튄 사기꾼 잡는다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부랑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죽는다는 소리를 했대요. 경찰 수사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런 사기꾼들은 잡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모한테서 죽는 소리 들려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우리 신혼집 정리했던 돈도 추가로 다 쏟아 부었대요. 그러니까 1억 조금 넘는 돈인 줄 알았더니 거의 5억 넘게 투자를 했던 거죠. 세상에 그런 크림이 있었으면 사기꾼 입으로 듣기 전에 입소문이 났겠죠.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런 크림이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시모나 신우들만 알았어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을 텐데 시부나 남편이나 돈 욕심이 나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거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양육비 지급 소송을 냈고요.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문자로 1억 주니 뭐니 하더니 사기 맞았다며? 하면서 염장도 지르고요. 남편은 집에서도 죽일 놈이 됐는지 저한테 새벽에 문자로 자니? 하고 뜬금없이 보내더라고요. 차단하니까 다른 번호로도 연락 오는데 다 차단하니까 계좌에 이런 식 보내면서 사랑했다, 보고 싶다, 다시 만나주라 연병을 하더군요. 그것도 스토커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조사받게 해주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하고 양육비나 지급하라고 매달 소장 보내고 있고요. 저는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니 예전 몸매로 돌아오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활력 있게 사니까 주위에서 소개팅 시켜준다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따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치만 남자라면 이제 치가 떨려서 아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 예정이랍니다.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것은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딸들을 두고 출근을 하는 것이에요. 우는 아이들을 억지로 떼어내고 집을 나설 때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이까짓 푼돈 벌자고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은 후 힘든 일이 홀몸일 때와는 다르게 걱정거리가 참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저희 딸들을 낳는 선택을 할 것 같네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벅차고 행복하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니 요즘은 문득문득 엄마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어린 동생과 저를 놓고 집을 나간 엄마를 원망하곤 했는데요. 두 딸을 낳은 지금 돌이켜보니 피덩이 같은 자식들을 두고 갔을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큰 멍이 들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곤 하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에 관한 저의 사연을 들려드리기로 결심하였어요. 이제는 가슴에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훌훌 털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외과 의사로 일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제법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불려 나가기 일쑤였는데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휴일만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저희 가족은 언제나 화목할 수 있었고요. 어머니 또한 아버지에게 잘해드리려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해가 닿던 새벽에 돌아오는 아버지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정리해 놓는 것은 물론 밤잠을 줄여가며 아버지의 도시락까지 싸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노력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사모님 자리를 꿰찬 어머니가 불려오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고졸의 간호조무사였던 어머니를 깔보고 무시한 것이겠죠. 그리고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 중 으뜸은 바로 친할머니였어요. 툭하면 집에 찾아오는 친할머니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만 생기면 고아의 복도 없는 어머니가 시집을 온 탓에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라는 억지를 부리곤 하셨죠. 하지만 친할머니에게 아무리 모진 말을 들어도 어머니는 항상 꾹 참으셨네요. 못 배우고 부족한 주제에 완벽한 남편을 만났으니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 한다면서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중간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친할머니의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두 분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셨고요.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노력은 친할머니 앞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친할머니는 그냥 어머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가 떨린다는 식으로 구셨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간 제가 중간고사에서 꼴등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왔을 때는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탓하셨어요. 머리 좋아 의사까지 된 우리 아들 밑에서 나온 애가 성적이 이 모양이라니. 아이고 내가 미치겠어. 애비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하나. 정작 애를 품고 있어야 할 애미는 이렇게 멍청한데. 네 배에서 나온 애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돌대가리일 줄 알았으면 너 며느리로 안 들였다. 다음부터는 애 공부하는 것도 꼼꼼하게 신경 쓸 테니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성 높이시면 몸에 안 좋으세요. 시엠이 몸 생각하는 게 애 성적을 이렇게 받게 해? 너 같은 성에 차지도 않는 반푼이가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아마 10년은 더 장수했을 거다.
공부도 머리가 받쳐줘야 하는 거지. 아휴, 대대로 의사만 나온 집안에서 이딴 점수를 받아오다니 아주 가문의 수치가 따로 없구나. 딱 봐도 공부의 소질은커녕 가능성도 없어 보이니 네 딸도 대학 보낼 거 없이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취업을 시키던 시집을 보내던 해라. 어머니의 잘못이 아닌 제가 공부를 안 해서라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친할머니는 이미 어머니가 고졸인 탓에 제 성적이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었어요. 그 후 친할머니는 매번 집에 들릴 때마다 성적 이야기를 물어보며 어머니가 고졸인 것을 탓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꼭 성적을 잘 받아서 할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이를 물고 악착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행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성적은 수직 상승하였고 어느 순간 보니 저의 성적은 전교권에 도달해 있었죠. 전교 1등을 하고 제일 좋았던 것은 더 이상 친할머니께서 성적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친할머니는 생각보다 더 독하고 악독한 사람이었죠. 성적이 오른 후 어머니에게 타박할 것이 사라지자 친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정정하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집안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못해 침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할아버지의 병실에 방문한 날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앉혀놓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에휴, 우리 영감 눈 감으면 집안에 돈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이럴 때 우리 아들을 꼭 닮은 똘똘한 손주 녀석이라도 한 명이 있었으면 마음이 놓였을 텐데. 아무리 우리 아들씨가 좋다고 해도 머리가 든 것도 없는 멍청한 애미에 빌려서 나온 손주 녀석 머리가 좋을 리 만무한데 아주 걱정이구나. 어머니, 지연이도 있는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집사람 깎아내리는 말은 삼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식 앞에서 이렇게 체면을 깎아내리면 집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아범 너도 배운 것 없이 몰상식한 것하고 결혼해서 예의도 까먹은 게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걱정돼서 푸념하는 애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결혼 좀 했다고 고생해서 키워준 애미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범. 네가 볼품없는 청껏하고 결혼한 것도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까지 당하고 아무래도 내가 말년복이 없는 모양이다. 어머니가 이 사람 괴롭힌 세월만 자그마치 17년이에요. 지연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이 사람 며느리 취급은커녕 옆집 가정부보다도 못하게 대하면서 괴롭히셨다고요. 따지고 보면 어머니가 저 키우시면서 고생한 세월보다 이 사람이 아버지 병수발 들면서 고생한 세월이 더 길지 않나요? 어머니가 춤바람 나서 아버지 모른 척하고 놀러 나갈 동안 간병인도 힘들다고 두 손 두 발 다 든 아버지 병간호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네가 저 청컷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어디 키워준 애미 가슴에 대못 받고 저 멍청한 것이랑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덧붙여 친할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할아버지가 남기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그까짓 재산 안 받으면 그만이라며 친할머니와 절연을 선언한 후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절연 선언을 하셨다고 어머니의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오며 전보다 더 심하게 어머니를 괴롭히셨거든요. 남편까지 지 입맛대로 구워 삼고 맹탕인 줄 알았던 네가 이 시애미를 아주 제대로 가지고 놀았구나. 우리 대단하신 고졸 며느님 그동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시애미 앞에서 발톱 숨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내가 아주 눈물이 다 나는구나. 순진한 척 발밑으로 발톱 숨기고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그 발톱 기도 목표게 깎아서 버렸을 텐데. 너도 나랑 입씨름하는 거 징글 맞을 테니 내가 본론만 얘기하마. 이제 그만 아범이랑 갈라서라.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 주제에
지금까지 우리 아범 덕분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했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지. 지연이도 있는데 이혼이라뇨.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쓸모도 없는 기집애 가지고 우리 아들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인가 본데 어림도 없지. 이번에 중매쟁이한테 물어보니 서울의 땅이며 건물이며 싹 쓸어 모은 집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고 싶다더구나. 나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아들한테 딱 어울리는 며느리 맞을 테니 너는 그 쓸모없는 딸년 데리고 집 나갈 준비나 해라. 친할머니께서는 거의 통보하다시피 어머니에게 이혼할 것을 강요하셨고 계속되는 친할머니의 괴롭힘에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죠.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직접 친할머니를 찾아갔고요.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께서는 집 비밀번호도 바꾸었으니 다시는 친할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어머니와 저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어머니를 위해서 친할머니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새삼 멋있더군요. 아무리 아내가 중요하다고 해도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를 저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나선 후 친할머니는 전처럼 집에 찾아오지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안정을 찾아서인지 어머니의 안색 또한 나날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43살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임신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조심하려고 애쓰셨어요. 안정기에 접어든 후에도 언제나 뱃속의 동생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2개월이 되던 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할머니 댁에 가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는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아 어머니를 괴롭히시는 친할머니의 성정을 그 누구보다 아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임신 소식은 알려야 되지 않겠냐며 아버지를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친할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그토록 바라던 손자를 봐서인지 친할머니께서는 그 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4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뱃속의 동생을 참 예뻐하셨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체력적으로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또한 대학교로 인해 서울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더욱 힘들어 하셨죠.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 올라온 후 가장 먼저 든 걱정거리는 바로 어머니였네요. 아무리 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친할머니께서 다시 어머니를 괴롭혀 오면 홀몸도 아닌 어머니께서는 그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울의 광경에 고삐가 풀린 것처럼 놀러 다니는 동기들은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전화를 하는 저에게 괜한 걱정을 한다며 핀잔을 주었는데요.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던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어느새 현실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운 늦은 밤, 아버지께서는 진통을 겪고 있던 어머니가 응급실에 갔다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당장 택시를 잡아 어머니가 계신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고요. 병원에 도착하니 그 앞에는 친할머니만 앉아 있었어요. 친할머니가 말하길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수술이 잡혀 오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려고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수술실 앞을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예정일보다 2달이나 빨리 진통을 겪으셨거든요. 몇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아무래도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수술이란 이야기를 듣자 친할머니께서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한다며 펄쩍 뛰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서러움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을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는 거듭 현재 어머니의 상태를 알리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수술을 할 거면 차라리 애를 낳지 못하게 막아달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셨어요. 보다 못해 수술이란 말을 꺼내자 할머니는 도끼 눈을 뜬 채 계집애 주제에 초를 친다며 나무라셨는데요. 결국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던 의사로 인해 어머니는 제왕절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 동생 모두 건강하다고 했는데요.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던 와중 친할머니께서는 한숨을 내쉬며 아직 회복도 안 된 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때는 2박 3일이 걸려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글러먹은 애가 고작 6시간도 못 버텨서 수술을 하는 거냐? 가뜩이나 머리도 돌대가리면서 애라도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그나마 머리가 평균치는 따라갈 거 아니냐?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희 엄마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할머니 말대로라면 자연분만으로 낳은 애들은 다 서울대에 가 있어야죠. 저희 엄마 수술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급할 뻔했다고요. 할머니한테 엄마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저 하나밖에 없는 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아주 걱정이구나. 딸년 교육도 개판을 쳐놨는데 아들 교육은 오죽 잘할까. 니년 꼬라지 보니 아무래도 우리 집 장소는 내가 직접 키워야겠다. 할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혔는데요. 수술이 끝난 후 뒤늦게 산부인과에 도착한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친할머니를 병실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아직 마취가 깨지 않은 어머니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요. 아버지께서는 수술로 인해 어머니의 곁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서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면서요. 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에게 모진 말을 듣는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동생을 보고 병실로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수술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그 다음날 바로 대학병원에 사표를 던지고 오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서울로 이사를 갈 거니 준비를 하라는 말을 했죠. 더 이상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서울로 올라온 후 아버지께서는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솜씨 좋기로 유명하던 아버지의 실력을 귀동냥한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를 찾기 바빴고 더불어 아버지는 과잉 진료 없이 늘 친절하게 환자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원은 한가할 날이 없었죠. 어머니 또한 서울살이에 잘 적응하셨고요. 아마도 친할머니가 없어서인 듯 싶었습니다. 가족이 서울로 올라온 후 친할머니께서는 종종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의 전화는커녕 문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손녀 취급은커녕 옆집 아이보다도 못하게 대하던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절대 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전화할 가능성이 다분했는걸요. 목소리만 들어도 친할머니께서는 전과는 많이 달라지신 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아버지께서 정말 절연을 하고 서울로 올라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정말 많이 반성했다면서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서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에 절대 내려갈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었죠.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늦둥이 동생의 재롱을 보며 시간을 보내던 중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을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아버지가 후배라고 소개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요. 아버지의 후배는 어머니의 수술을 맡았던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의사에게 어머니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놀러온 의사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며 그때의 일을 감사하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의 호의를 친근하게 받아들였고요. 그 후 의사는 저희 집에 종종 놀러 오며 친구가 없는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며 저희 가족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의사에게는 참 감사했죠. 아버지나 저나 모두 할 일이 있어 나가는 날이면 동생과 집에 계신 어머니가 적적할 것이 뻔하잖아요. 행복에 차올라 있던 이때는 알지 못했어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의사가 가져온 불행이 얼마나 클지 말이에요. 갓난쟁이였던 동생의 첫 돌이 지난 후 가정적이던 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가셨어요. 평소 늦어도 8시면 칼같이 집에 들어오시던 아버지의 귀가 시간은 훌쩍 늦어지셨고 옷깃에서는 술 냄새가 풍겨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동안 고생하신 아버지의 단순한 일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과외 아르바이트로 인해 귀가 시간이 늦어진 날, 우연히 의사에게 안기다시피 집으로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걸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의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장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의 바람 사실을 알았다가는 마음이 여린 어머니께서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뻔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면 가정적인 아버지께서는 분명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경고를 드린 이후에도 아버지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네요. 오히려 보란 듯이 귀가 시간이 더 늦어지기까지 했는걸요. 그래서 참다 못해 결국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의사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이고요. 화를 내거나 울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께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비밀로 묻어두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는 다른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바람을 피웠다고 이혼을 하거나 친하게 지내던 의사를 벌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그런 착한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절대 아버지의 의사를 용서할 수 없었네요. 의사는 100번 생각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본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도 아닌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던 의사와 눈이 맞다뇨. 두 사람이 어떤 계기로 눈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의사가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로 찾아갔죠. 의사를 마주하고 제일 먼저 아버지와의 사이를 추궁했는데요. 의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아버지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딱 잡아떼더군요. 가정도 있는 남자 끼고 도는 걸 보니 공부는 많이 했어도 도덕관념은 부족하셨나 봐요. 남의 남자 뺏으면 안 된다는 쉬운 일도 몰라서 친하게 지내던 부부 사이 파탄 내는 거 보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모가 저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저희 엄마 지난 수십 년 동안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다가 이제 안정 찾으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는지 수술실 앞에서 할머니 행동 보셨으니 이모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선배랑 같이 몇 번 술 먹은 건 사실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오해할 만한 행동한 건 내 잘못이니까 너랑 언니한테 사과는 할게. 가정 있고 가정 있는 남자랑 밤 늦게 술 먹는 건 오해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바람난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그걸 모르세요? 제가 이모 병원에 찾아온 게 이번이 마지막 일이었으면 좋겠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사적이던 공적이던 저희 아빠 만나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지도 마시고요. 의사에게 경고를 하고 나오는데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의사가 아버지와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고 딱 잡아뗄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으면서도 뻔뻔하게 딱 잡아떼던 의사의 모습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문득문득 떠오르며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어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마음 여린 어머니가 뻔뻔하게 그지없는 의사를 상대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의사는 그 후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전처럼 가정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충실하셨어요. 화목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드디어 우리 가족의 곁에도 행복이 오랫동안 머물 공간이 생겼구나 생각하며 안도를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큰 착각이었네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정확히 한 달 후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버지와 이혼 선언을 한 후 캐리어에 옷가지를 넣는 어머니의 모습은 비현실적일 만큼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 같았죠. 어떻게든 어머니를 잡으려 애썼지만 어머니는 나가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처럼 확고해 보였어요. 평소 여리고 눈물 많은 어머니와 짐을 싸는 어머니가 동일 인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머니는 그만큼 아버지와 이혼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전화를 해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말라고 애원을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어른들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는걸요. 이혼을 부부의 일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아버지도 아직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동생을 두고 떠나려는 어머니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는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것이고요. 눈물이며 콧물을 있는 대로 쏟으며 어머니를 잡으며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빌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며 구겨진 바짓단을 정리하시더군요. 한평생 네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한 걸로도 모자라. 늙음하게 애까지 낳아서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네가 보기엔 엄마가 책임감 없이 도망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린 네 동생 떼어놓고 나가는 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무 지쳤어.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제 편하게 좀 살고 싶어. 어떻게든 어머니가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닫혀가는 현관문 사이로 사라져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기에 갓난쟁이 동생까지 두고 사라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힘들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저는 참 나쁜 딸이었어요. 단순히 친할머니의 시집살이가 사라졌으니 어머니 인생은 이제 편할 거라며 안일하게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집을 나선 후 유명하다는 이혼 변호사를 섭외한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어요. 두 분이 헤어진 후에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없는 집은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썰렁했어요. 훈훈한 기운이 없는 집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동생이었죠. 가족 중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아직 어린 동생일 게 뻔했으니까요. 동생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문적인 육아 도우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동생은 시도 때도 없이 보채고 칭얼거렸고요. 어머니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 동생 때문인지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서두르셨는데요. 그 상대가 참 기가 막혔네요. 상대는 다름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혼시킨 장본인인 의사였거든요. 두 사람의 재혼을 막기 위해 의사의 산부인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기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토록 증오하던 의사는 새어머니가 되었죠. 새어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의사로 일을 했기에 친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새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후 새어머니는 다니던 병원에 휴직 신청까지 하며 동생을 돌보는 데 전념했어요. 새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동생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가정에 충실하도록 어머니를 밀어내고 본처 자리를 차지한 새어머니가 참 미워졌네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했는데요. 어째서인지 새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더군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동생은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살았죠.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자 어머니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고요. 아버지와 이혼을 한 후 해외로 나간 어머니께서는 가끔 편지만 보내올 뿐 한 번도 동생과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거든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해도 어머니께서는 무슨 영문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애원을 해도 자신의 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않으셨기에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뒤로 어머니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딱 잘라 어머니의 번호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이라도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머니에게 가까운 사람이란 가족밖에 없었는걸요. 그렇기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는 흥신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흥신소만 간다면 어머니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더군요. 흥신소의 직원이 말하길 아무리 다 뒤져보았지만 어머니의 번호는커녕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자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참 원망스럽게 느껴졌고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겪으셨던 힘든 일들을 알았기에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다니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전까지는 혹여라도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보러 잠깐 집 근처를 서성이지 않을까란 생각에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던 집을 나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독립을 하겠다는 결심이 서고 나니 그동안 새어머니와 어떻게 매일 얼굴을 부딪히며 살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새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릴 수도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을 수도 없기에 새어머니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통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걸요. 아무리 현재 동생과 아버지에게 잘한다고 한들 새어머니가 가정을 깨트린 내연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신 날 새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게 된 것이고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피덩이 같은 동생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갈 일도 없었을 텐데 아무리 용서를 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던 우리 가정을 깨트린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전생에 내가 당신이랑 무슨 악연이길래 우리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자리까지 꿰차고 앉아서 나를 괴롭히냐고. 아무리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어디 당신이 본처가 될 것 같아? 천만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엄마 자리 뺏어서 아빠 옆자리 차지한 내연녀에 불과하다고. 알아? 먼저 남의 남자 뺏어간 사람이 누군데 지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행패야?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는 새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서 술이 다 깰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현재 아버지와 동생에게 잘한다고 한들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은 땅바닥에 고이 묻어둔 채 본처 행세를 하는 새어머니를 보니 역시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그런데 집을 나가려는 순간 새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자신이 먼저 만나기 시작했다는 말을요.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학교의 선후배 사이로 과에서도 유명한 연인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서로를 바라보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한 후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바쁜 환경 탓에 다툼을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져 헤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헤어진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만나 연애를 했고 의도치 않게 뱃속에 재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셨다네요. 이야기를 들은 후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아닌데 자신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갔다는 표현을 쓰다뇨.
고작 그런 일로 아버지와 바람 피운 것을 합리화하는 새어머니의 모습은 눈곱만큼 붙어있던 정도 떨어질 만큼 끔찍하게 느껴졌죠. 새어머니와의 말다툼이 있은 후 곧장 짐을 싸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아쉬워하시며 자취하는 것을 말리시더군요. 가족들을 두고 혼자서 살게 된다면 분명 외로울 거라면서요. 저 또한 처음에는 외로울까봐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 조교일과 논문 준비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외롭기는커녕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외로움을 느낄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곤해 지쳐 잠든 나날이 계속되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쯤 저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네요. 조교 일을 그만두고 시간 강사 일을 시작할 때쯤부터 어머니가 집을 나가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걱정을 해주던 친구는 한 정신과를 추천해 주더군요. 반신반의하면서 방문하게 된 정신과였지만 담당 의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신적인 위로 또한 해주려 노력을 하였어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의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었고요.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는 의사 덕분에 점차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없게 되었기에 더 이상 정신과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종료하기로 결심했죠. 마지막 진료날 의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의사는 쑥스러운 듯 자신의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내밀며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저 또한 의사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기에 저희는 차츰차츰 서로에게 알아가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고요. 아버지께서는 호감형의 예의까지 바른 의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실 만큼이요. 하지만 문제는 의사 쪽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네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선 순간부터 의사의 어머니는 저희 가족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던데 전 부인과는 사별하신 후 지금의 아내분을 만나신 건가요? 아유, 첫 만남에서 이런 질문 무례하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면 평생 같이 봐야 하는 사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호구조사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모두 가족이 되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부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무렴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는 일인데 숨기는 게 없어야죠. 전 부인과는 사별이 아닌 성격 차이로 헤어진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에휴, 우리 아들 말로는 우리 새아가가 가정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서 어른 섬길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르다고 하던데 그럼 그건 이혼하신 전 부인께서 교육을 아주 잘 시켜서 그런 건가 보네요? 새아가가 재혼 가정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거부감이 컸거든요.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한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랑 재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랑은 천지 차이잖아요. 뭐가 됐든 근본이 중요하기도 하고. 웃는 낯을 띠기는 했지만 의사의 어머니께서는 재혼한 저희 집안을 헐뜯는 말을 하며 분위기를 싸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혹여 하나뿐인 딸이 예비 시부모에게 트집이라도 잡힐까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군요.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후 새어머니께서는 넌지시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물어보셨어요. 결혼을 하면 너무 고생을 할 것 같다면서요. 이야기 한번 해본 적 없는 서먹한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부터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를 알려주었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네요.
예비 신랑이 아니라면 진심을 담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권유하셨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신랑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기에 새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 후로는 새어머니도 포기하셨는지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의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올리는 결혼식은 설레고 기쁠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둔 신부가 되어보니 설레기는커녕 시작도 안 하는 결혼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게 되었네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두꺼운 화장을 하고 무거울 만큼 불편한 드레스를 입고 몇 시간씩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결혼식에 와준 하객들에게 억지 웃음을 지을 때였어요. 식장에 들어가기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군요. 내 친어머니의 이름을 말한 여자는 어머니와 같은 고아원 출신으로 현재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병원에 계신다면 흥신소 직원들이 어머니를 못 찾았을 리가 없잖아요. 여자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새어머니께서는 초라한 행색의 여자를 발견하고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누누이 한 말인데 그 쉬운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한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언니 상태가 더 심각해졌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정신줄 놓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놀랍게도 새어머니와 아주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싶었죠. 더 소름인 것은 새어머니와 아주머니는 딸인 저조차 모르던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정신줄을 놓기 직전이라뇨? 엄마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위자료로 여행 중인 거 아니었나요? 입만 다물고 있지 말고 제발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숨길 수 있을 때까지는 숨기고 싶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엄마를 찾으러 다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식이랑 부모 간의 연을 끊어놓을 만큼 아버지 옆 본처 자리가 그렇게 탐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남의 남자 뺏어서 산 내가 죄인이지. 그래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엄마 뜻을 따라주고 싶었는데 끝까지 숨길 배짱이 없는 걸 보니 나는 아무래도 너네 엄마한테 속죄하긴 글러버린 것 같구나.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새어머니는 힘겹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버리고 외국에서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머니는 현재 치매에 걸려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라고 했는데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듯 뒤통수에 쎄한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같이 지낼 때만 해도 멀쩡하던 어머니께서 치매라뇨. 믿을 수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주 깜빡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단순한 건망증이겠거니 하면서 넘어가던 차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검사 결과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치매였다고 해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는 아직 치매가 초기 단계에 불과했지만 자식들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이혼할 것을 권유하셨다네요. 새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재혼 후 저희를 맡아서 키워줄 것을 부탁까지 하면서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자 그동안 새어머니를 내연녀라 오해하고 미워하던 것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새어머니께서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연녀라는 오명을 쓰고도 피덩이 같던 동생까지 자신의 자식처럼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죄송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미워하기만 하고 뭐라고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동안 저 때문에 힘드셨을 시간을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너랑 현우한테 미안하지. 언니가 나한테 직접 재혼 이야기를 꺼낸 건 이미 내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나야말로 정말 미안하다, 아가.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쏟았지만 화장이 무너진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응어리를 다 풀어버렸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미 저의 사정을 알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모든 오해를 풀어 다행이라며 꼭 안아주었는걸요. 그 후 저희 가족은 모두 어머니를 보러 요양병원에 향했고요. 비록 치매에 걸린 어머니께서는 남편이었던 아버지도 딸이었던 저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어머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부터 나오게 되더군요. 요양보호사로서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해 주시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새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요양병원을 찾아와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니 분명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새어머니에게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현재 저는 새어머니를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딸들 또한 인정이 많고 다정한 새어머니를 잘 따르고 있는 중이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실 만큼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새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어머니를 찾아가 상태를 살펴주셨습니다. 가족들을 한결같이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시는 새어머니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에게 꾸준한 정성을 쏟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에 걸쳐서 애를 쓴다고 해도 새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다 갚기에는 모자라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새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의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